약간 꺼림직한 것은 올라가는 종목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종목뿐만 아니고요, 신고가를 치는 종목 또한 신저가를 치는 종목의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신저가를 넣는 종목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쉴 때가 됐다. 저는 또 근데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니 그 대부분 컨센서스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시장의 우호적인 금리 정책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지배적인 컨센서스인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세요? 금리를 쉽게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금리는 이미 금리 인상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가시화되는, 특히나 우리 국장에서는 전자닉스가 한쪽으로 쏠림이 있는데 전자닉스 빼고는 다른 것은 다 부진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 기대가 한쪽으로 치우친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조금만 나온다면, 아니면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시장의 무게 이동이 바뀐다면요, 그동안 완전히 소외되었던 그런 산업과 종목들이 주가 측면에서 시세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빈센트의 체크포인트 시간으로 여러분 또 인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뵙습니다만 요즘 같아서는 뭐 매일 보고 싶은 아시죠 왜 그런지. 예, SK 하이닉스를 작년 하반기부터 단 하루도 의문 없이 계속해서 주도주를 사라는 얘기를 외쳐서 처음에는 약간 애널리스트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육박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야,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들 하고, 빈센트가 어떤 전략과 시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하나증권의 김두원 빈센트 부장을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뭐 저보다는 SK하이닉스가 화제가 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야 저 주식이고 사람으로서 아직도 근데 뭐 오늘 주제가 또 다른 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해요? SK 하이닉스 아직도 계속 살아요? 갈 길이 그 멀립니다. 갈 길이 그 말이다. 아니 무슨 일? 네, 여전히 갈 길이 그 말.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가 있죠. 사이클 네. 산업이다. 네. 더구나 사이클 산업은 과거에 항상 고점의 신호들이 있었다. 과거의 그런 위기의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도 그렇고요. 네. 또한 영업이익률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전과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허심탄회하게 저희 얘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LTA라는 거, 예.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는 거, 예. 플러스 이제는요 사이클이 아니고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더 나아가서 메모리 반도체를 못 구해서 난립니다. 그렇다면 물론 산업과 달리 주가는 모든 것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 기세와 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메모리 보고 거지들이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판교에 메모리 거지들이 그냥 다 몰려 들어가지고. 네. 사실은 오늘 뭐 여유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 김도원 부장하고 작년 여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반도체 메모리 시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와 이 김 부장 간에 굉장히 합치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빅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뭐라 그랬었죠? 반도체 뉴에라. 네, 반도체 뉴에라라는 용어를 좀 써달라. 쓰는 게 좋겠다. 그걸 또 받아서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사실 그 배경에 SK 하이닉스가 있었는데 감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천재일우의 기회잖아요. once a lifetime opportunity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정말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들 했는데 조금은 보람이 있는 그런 계절을 저희가 보게 돼서 여러 가지 뭐 연차가 많이 납니다만 둘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8,200을 넘어가고 장중에 8,400포인트까지 그 어떻게 보면 어느 날 그냥 훅하고 9,000 가고 훅하고 만 갈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가 분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8,000선을 넘어선 코스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이것부터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표가 하나 있는데 보시면 우리 코스피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 단위가 바뀔 때마다 이 소요 기간 보시면요 상당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7,000선에서 8,000선 가는 데 있어서 13거래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점점 빨라질 겁니다. 예. 앞으로 8에서 9자도 후딱 갈 것 같고요. 예. 물론 뭐 레버리지 등등 다양한 변동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업앤다운은 좀 더 심할 것 같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2000년도 1월 4일부터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 26년간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그렇군요. 1등이죠. 그런데 제가 주창하고 있는 네.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지금 네. 같은 모멘텀이라면 혹시나 네. 이 26년 만에 새 기록을 쓸 수 있다. 그런 분들도 SK하이닉스 같이 비교해 드렸는데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죠. 예. 자 여기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여전히 지금 8,000선까지 왔는데 예. 이 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은 딱 두 개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맞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이고요. 물론 저 오른쪽에 주도주라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숏텀 주도주들이죠. 그죠? 맞습니다. 삼성전기, LS일렉트릭, 미래에셋증권, 네.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7,000선에서 8,000선 그 도약하는 그 시기에 시가총액 상위 50개 위 규모 기업들 중에서 가장 시세를 많이 냈던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 장을 앵커링하고 있지만 예. 그 안에 시세를 많이 내는 종목들이 간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장 두 종목 예. 전자와 닉스가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8,000선의 지금의 그러니까 저걸 시장이다. 보면은 저 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저 대장주를 안 사고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라든지 SK텔레라든지 또 뭐 어떤 때 조선주라든지 이런 방산주 이런 걸 사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기니까 여기 보시면 4년 9개월, 10 몇 년, 뭐 19년 뭐 이런 시기니까 그죠. 그 기간의 주도주니까 맞습니다. 저런 주도주를 갖고 있으면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보시면 주도주의 그 회임 기간이 47거래, 13거래 막 이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주를 안 갖고 있으면 저거를 헛발질을 하면은 어제가 지금 이게 여러분 금요일이거든요. 목요일 같은 상황은 와 저도 최근 들어서 주식 오래 했지만 그런 장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주가 지수가 그렇게 폭등하는데 상승 종목이 70개밖에 안 돼. 맞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요. 보통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예. 이 꼭 시가총액 큰 대장주를 안 갖고 있어도 예. 선택만 잘하면 확률적으로 예. 수익률이 괜찮았다고 할 수 그게 있는데 현명한 투자자라고들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뭔가 바뀐 것 같다. 확실히 미국장처럼 쏠림이 있을 것 같고 예. K자를 넘어서 이거는 완전히 한쪽에 편중된 쏠림일 것이다. 그게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차치하더라도 예. 실제 돈을 버는 목적, 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반드시 앵커링하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창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8,000선, 7,000선, 8,000선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마디 지수들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게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세요? 보통 앞다리가 바뀌면 저 저항선이 지지선이 된다. 예. 따라서 위가 열렸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약간 꺼림직한 것은 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종목이 너무나 적다라는 음. 것이고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종목뿐만 아니고요. 네. 신고가를 치는 종목 또한 신저가를 치는 종목의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예. 이제는 신저가를 넣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많아졌습니다. 어. 그게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한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 이제 6월달 전반적인 흐름도 말씀을 드릴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쉴 때가 됐다. 이제는 요철 구간이 들어간다. 왜냐? 우리 시장의 동인이 이제는 실적에서 매크로, 특히 매크로 그러면 이제 금리죠. 맞습니다. 네. 금리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저는 또 근데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대부분 컨센서스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맞습니다. 미국도 공교롭게 거의 같은 시기에 네, 새로운 가버넌스가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급격하게 올릴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우호적인 금리 정책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지배적인 그죠? 맞습니다. 컨센서스인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세요? 금리를 쉽게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금리는 예. 이미 금리 인상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가시화되는 특히나 우리 국장에서는 전자닉스가 한쪽으로 쏠림이 있는데 전자닉스 빼고는 다른 것은 다 부진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역발상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 기대가 한쪽으로 치우친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조금만 나온다면 네. 아니면 오히려 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시장의 무게 이동이 바뀐다면요. 그동안 완전히 소외되었던 완전히 눌려 있었던 그런 산업과 종목들이 주가 측면에서 시세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야, 그거는 뭐 증시용으로 빈집털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그죠? 뭔가 이게 성냥 확 그러면 확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네. 아유 그거 기다리다가 그냥 목매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여전히 여주사입니다. 네. 우리 SK하이닉스가 갈 길이 구말리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제는 사이클을 넘어서 완전히 인프라가 됐다. 음. 그리고 6월 달에는 우리가 실적에 대한 공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2분기 실적은 또 7월 달부터 저희가 그렇죠. 받아보니까 예. 잠깐 쉬면 7월 달부터는 또 서프라이즈 실적이 우리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첫 번째 만약에 음. 6월 초에 생각보다 조정이 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박앤세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우려감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좀 더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6월 후반으로 갈수록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붙을 것이다. 그래서 2분기 때는요. 여주사는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히 가져가더라도 살짝 초반에는 눌렸던 종목들을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뭐 SK 하이닉스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파세요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사실. 네. 그런데 그저께예요 어저께예요 마이크론을 무슨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해요?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갑자기 3배를 올리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그래서, 애널리스트인데 그래 놓으니까 만약에 그 밸류에이션의 툴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어떻게 SK 하이닉스를 팔겠냐 삼성전자를 팔겠냐 그렇죠? 네. 네, 밸류에이션의 틀 자체 프레임워크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건데 사실 그 애널리스트가 연봉이 아마 김 부장의 한 50배는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네, 한 100배 될 것 같습니다. 100배 되는데 네. 그거 작년에 다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그죠? 그 프레임. 그렇죠.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애널리스트가 가파르게 바꾸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것의 근간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결국 기업은 실적이죠. 네. 먼저 차트 하나 좀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의 상장사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 회색인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장사들이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덩달아서 고객 예탁금도 120조 120조 원을 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핫해?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런데 그 돈들이 많이 버니까 기회가 있을 거야. 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지수에 지금 8,000포인트 시대를 열었던. 그렇게 동행을 하는군요. 네, 완전 동의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국 그러면 우리가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결국 반도체 수출이잖아요. 수출 보면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수출 너머에 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2%까지 예.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든 쏠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그 쏠림을 갖고 있던 그 기업들이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저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수출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뭐 밀어내기 수출도 많고 뭐 그랬는데 지금 다 돈 남는 수출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EPS와 고객 예탁금, 네.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과 전체 반도체 수출 비중 다 보시면 어떠세요? 동행하고 있다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하고요. 네, 펀더멘탈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재밌는데요. 차트 2개 갖고 왔는데 성장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주요국들의 성장률 전망치 변화를 보시면 대만, 한국, 중국은 상향 조정. 나머지는 다 하향 조정입니다. 네. 그런데 요 세 국가들의 공통 분모가 있죠. 네. 특히나 대만,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입니다. 집중이죠. 뭐 대만은 우리보다 시총이 한 단계 높더군요. 올라갔죠. 네. 그거 보면 진짜 구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GDP로 보면 아직도 한국이 대만보다 거의 한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대만이 높아요. 한국보다.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시총 대만 TSMC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의 차트를 보시면 이란 전쟁 이후에 예.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야, 이란 전쟁 터졌는데 괜찮아? 그때 많은 용기를 내면서 지금이
기회다. 예. 전쟁 때문에 빠지면 지금 그렇죠. 사야 된다. 예. 근데 실제 주가 수익률을 보면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세계 1등이네요. 맞습니다. 탁월한.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앞으로요. 우리가 실물 경기 별로 좋지 않다. 체감 경기 안 좋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쏠림이고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그러면 67%의 소비 경제가 미국을 이끌어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가계 아니면 체감으로는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투자에 민감하다. 기업에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반도체를 갖고 있는 국가, 그러니까 반도체를 갖고 있는 주식시장 앞으로도 온고잉 실적이 뒷받침된다. 미국 성장의 축이 소비에서 투자로 바뀌는 거는 우리에겐 엄청 좋은 기회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거는 처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좀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게요. GDP가 개편될 것 같습니다. 산정 기준이 어느 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네. 그걸 빈센트가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예. 그동안 GDP가 산정 기준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보면 1993년도에 그러니까 68년에서 93년도에 아하. 한 번 바뀌었었고요. 예. 93년에서 2008년도에 한 번 바뀌었고 예.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GDP는 글로벌 스탠다드죠.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국가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의 동일한 것들이 스며들었을 때 기준은 바꾸는데요. 93년도에 바뀌었던 가장 큰 모멘텀 기준이 뭐였냐면 과거에는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을 투자로 처리했다라는 게 93년과 2008년의 가장 기준입니다. 네. 일례로 그때 이후로 뭐 무형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기 시스템, 금융 서비스, 총 고정 자본 투자 안에서의 R&D가 2008년도에 그동안 비용이 아니고 이건 GDP의 플러스 요인, 투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요. AI 시대입니다. 아직 모든 국가가 다 AI가 요소 들어가 있지는 않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브레이크다운 돼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GDP조차도요. AI라는 항목이 정확히 없습니다. 따라서 AI의 비스무리한 네. 지적자산, 무형자산 등등 뭐 스트럭처 중에서 비스트럭처 등등을 우리가 가름해서 AI를 네. 산출하는데 아마 지금부터 아니면 적어도 1, 2년 사이에 이 AI가 GDP의 플러스 요인으로 항목으로 들어간다면 어허. GDP도 훨씬 더 숫자적으로 보면 상승폭을 그렇군요. 넓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 결국 금리를 결정할 때 듀얼 먼데이트, 최대 고용과 그다음에 물가 하락, 물가 안정을 놓고 보더라도 그 앞에 경기가 있거든요. AI 시대에 미국 연준에서 이견이 분분하죠. AI가 도대체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냐, 낮출 것이냐 등등. 그런데 이 GDP의 개편이 만약에 근시안 내에 일어난다면 네. 이런 작업이 좀 더 가시화된다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들이 하나씩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금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구체적인 언급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각국의 비둘기파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네, 매파의 목소리가 높아진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비둘기 매파를 구분하지 않고도 수장들의 스탠스가 전임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금리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GDP 개편 외에도 네, 우리 빈센트가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건 기준금리 얘기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일단은 가장 근시안적으로 BOJ 일본은 금리 인상이 임박했습니다. 네, 실제 6월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죠. 덩달아서 22도 따라오른다고 합니다. 네, 미국은 캐비너시는 약간 중립적이지만 여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예, 화면에 보시면 캐비너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은 미국이 워낙 소비가 중요하니까 예. 뭐 CPI도 있고 PPI도 있고 PCE 그러니까 네.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미국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음. 물가가 지금 위험하냐 그러니까 음. 오름폭이 크냐 아니면 내림폭이 크냐를 산정하는데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트리미드 PCE 즉 많이 올랐던 거 빼고 많이 내려갔던 거 빼고 예, 한 중간 정도의 기준점을 갖고 물가를 판단해 보겠다. 그 말은 건 뭐냐면 최근에 이란 전쟁 이후에 미국의 물가를 가장 크게 올렸던 동의는 유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유가를 빼고 보자라는 것. 예, 그런 게 의미한 게 뭘까요? 엔간하면 기술적으로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싶다라는 의중을 깔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몸에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지금 전쟁통입니다. 네. 전쟁통에 금리를 쉽게 올리는 중앙은행들이 흔치 않다. 그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전쟁통에 금리를 올려서 혹시나 물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 초점이 다 중앙은행에 쏠리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운신의 폭이 적다. 그렇게 할 거예요.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리더십들이 전쟁을 하고 막 그 국민들의 피해가 막 있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마이웨이를 간다. 네, 어렵죠 사실은. 예전에 중앙은행이 없었을 때지만 재상이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재상이 후방에 있는 재상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전쟁터에서 뭐 왕이 싸우고 있으면 바로 기술을 돌려가지고 그거 처형해 버리겠지.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끝으로는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오펙 플러스, 네. 오펙 카르텔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랍에미레이트의 탈퇴는 단순히 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이제는 오펙이라는 데가 가격의 컨트롤이 아니고 생산량, 증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유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을 눌린 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연준에서 나오는 워킹 페이퍼라 그래서 네. 그들의 연구 자료들을 쭉 보면 2000년 초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적은위 시대를 맞이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원인이 무엇이냐 딱 하나만 꼽자면 중국이었습니다. 네. 중국의 값싼 거대 노동력이 들어오면서 디플레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AI가요. AI는 인플레냐 디플레냐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과거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 들어와서 물가를 낮췄던 요인처럼 AI가 디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물론 이란 전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봉합이 된다고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의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나 쏠린 측면이 있다. 오히려 중앙은행장 특히나 미국의 캐비너시는 금리를 적어도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런 걸 깔고 6월달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역발상이라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좀 이렇게 드린 것이죠. 하기야 우리 정부도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집권 1년이 됩니다만은 트럼프도 반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케빈 허시가 살아있는 권력인 트럼프를 물론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독립해서 독립적으로 금리 정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쭉 보여준 케빈 허시의 스탠스가 갑자기 반 트럼프로 전환되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조금 강론을 좀 들어가 볼까요? 6월 12일입니다. 그 화제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상장 가격이 계속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돈을 출연해야 되는 많은 펀드들이 있고 또 개인 자산가들도 있잖아요. 그게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주식을 팔아서 글로 간다. 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도 다른 주식에 대한 매수 공백을 불러일으킬 거다. 사실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섹터는 좋아질는지 모르겠지만 요 외국인 매도세가 뭐 여러 가지 비중 조절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런 이벤트들과 다 연결이 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물론 최근 들어 좀 둔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수급상 외국인의 한국 시장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어떻게 좀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거이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8,000선까지 오면서 과거랑 없었던 게 딱 하나 있다면 외국인들이죠. 네. 외국인 순매수 없이 우리 지수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EM 시장,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기관들의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재조정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페이스X, 더 나아가서 하반기에 오픈 AI 많은 거대 공룡들이 미국 시장에 등장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강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 아니면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인데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기대감은 사실은 하반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외국인 기관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큰 얼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여기서 큰 얼개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MSCI 기준으로 이머징에서 탈피해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모를까
그 요원한 시간까지는 외국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전폭적으로 사기에는 좀 힘들다. 다만 외국인들이 기관뿐만 아니고 개인들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최근 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더구나 저한테 저번에 팁도 많이 주셨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다. 제가 세제 혜택을 쭉 보니까요. 1년 이상을 사면 1년 이하를 사면 소득세 가름에서 네. 한 48%가 세금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저 소득 낮은 사람 주식 안 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우리나라 분들처럼 뭐 10,000불, 20,000불 이거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렇죠. 네. 자산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자산가들은 대부분 지금 얘기하는 저런 고세율을 낸단 말이죠. 거기에 딱 양도소득세율이 부합되게 돼 있잖아요. 1년 맞습니다. 안 되는 단기 투자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장을 장기 투자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흔히 웃는 소리로 뭐 48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트레이딩 영역이 들어갔다. 네. 그런데 외국인들은 특히나 개인들은요.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트레이딩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들은 더구나 한국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한 번 진입하면 1년 그 이상 왜냐면 1년, 2년, 3년 될 때마다 세금이 팍팍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우리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저도 뭐 모든 우리 주식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스미스가요. 글쎄 어떤 종목을 해볼까요? 대우건설? 아니면 특정 종목 얘기하지 말고. 그럴까요? 그러면 저 코스닥에 거래량 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3억 되는 거 이런 네네. 거 절대 못 사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살 가능성 없죠. 더구나 몰라요. 네. 네. 근데 그들이 아는 거는 지금 가장 핫한 네. 메모리 반도체의 시가총액 1등과 2등 삼전 하이닉스. 맞습니다. 네. 하나 더 그렇다면 붙이면 뭐 현차 같은 거.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 기업들은 새로운 마중물이 돼서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모두에 저한테 딱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200만 원을 넘었는데 SK하이닉스 더 가냐? 더 가려면 이익 곱하기 재평가인데 이익은 이미 어느 정도 가시화됐죠. 미래에 대한 전망이지만 네. 점점 실적 발표가 되면서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거 하나만으로 정말로 200만 원, 300만 원 아니면 노무라가 얘기했나요? 400만 원까지 갈 거냐? 다들 가슴속에는 우려감이 있는 거죠. 의구심이 있는 거죠. 재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근데 재평가 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완벽한 근거는요. 새로운 돈입니다. 그런 새 의미에서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들 특히 미국 개인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노크를 한다. 근데 그들이 시가총액 상위, 특히나 제가 추천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두드릴 것이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 수급도 기관 수급은 빠지더라도 그들의 개인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평가를 다른 얘기를 하면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의 큰 화제가 좀 전에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SK 하이닉스의 멀티플이 삼성전자보다는 한도치 낮고, 네. 그죠? 또 하물며 마이크론보다도 낮다. 좀 마이크론 미국 주식이라서 그런데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맞습니다. 그 고액 연봉을 받는 그게 이제 대충 10 플러스 알파 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럼 SK 하이닉스가 기술력이나 뭐 매출이나 뭐 이익률이 마이크론보다 홀란데 사실 2등과 3등은 차이가 많이 나는 2등, 3등이었단 말이죠. 그럼 미국 사람의 관점에서는 왜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6, 7 혹은 5 여기서 이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온다면 밸류에이션의 조정은 우리 내부나 외부나 필수적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레이팅이고요. 예.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 SK하이닉스가 작년 1년 사이에 10배겁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익에 대한 기대치로 올랐다면 예. 이제는 곱하기가 바뀐다는 거, 예. 좀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 더구나 미국 개인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제가 안보 자산이라는 컨셉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네. 사이클이 아니다. 이제는 한 국가, 패권국이 생존을 위해서 국가 산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밸류체인의 재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 이제는 인프라를 넘어서 안보 산업이다. 그러면 리레이팅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인들한테 다가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앞단에서 좀 기대를 많이 해보면요. 이 리레이팅이라는 게 그러면 SK하이닉스만 될 거냐 아니면 우리 한국 상장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될 거냐 그게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고민거리입니다. 그게 이제 머리 아픈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좋다고는 하는데
속 엄청 쓰린 분들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죠. SK 하이닉스가 없거나 정말 조금 포트폴리오 한 분들은 네. 그죠? 극심한 포모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컨빅션 있게 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리레이팅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상장사 수많은 2,000개 가까운 기업들 전부 다 리레이팅 될 거냐는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재평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다시 봤을 때 달라졌네? 라고 했을 때도 뭔가 가장 달라져야 되냐면 일단 돈을 벌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리레이팅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죠. 맞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재평가해 주세요. 그거는 희망 고문이고요. 근데 돈도요. 과거에 한 20년 동안 이 기업을 보니까 돈을 벌 때는 왕창 버는데 한 1년 반 보고 한 3년 쉬더라. 근데 그게 이상하게 사이클만큼 반복되더라. 그러면 다시 보고 싶어도 의구심이 들죠. 그렇죠. 근데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서프라이즈만큼 괄목할 만한 실적을 계속해서 찍힌다면 그거야말로 재평가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씀드리고 퍼스트 무버들은 그 확률에 지금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릴웨이팅이라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외국인이 쪽쪽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니 또 어제 그냥 아침까지는 어떻게든지 그냥 훅 내려앉고 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주는데 이걸 아예 좀 당분간 잊어버려야 되는 거지. 바이오, 2차전지, 소부장 좋은 시절도 있고 2차전지 좋은 시절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대장이 바이오인데 코스닥이 그죠? 맞습니다. 여전히 근데 어제 뭐 한종목이 상한가 치고 막 그런 네. 호재성 재료들이 좀 나와서 약간 쏠림이 좀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은? SK하이닉스를 위시한 여주사를 얘기하는 입장에서 반도체가 달리면요 다 죽습니다. 현재까지 특징입니다. 다 죽어요? 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시세가 안 납니다. 쏠림이 있어서 더구나 레버리지 상품 나올 때마다 우리가 보여줬죠. 그런데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1% 내외에서 약보합을 했을 때는 다른 종목들이 이번 주에 그런 장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움직입니다. 네. 저는 거기서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대장주와 앵커링하는 종목들이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지금 그렇게 부진했었던 이유가 뭐냐. 예. 가장 큰 거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모두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은요. 네. 새로운 수장주도 오르고 실제 가시적으로 보면 BOJ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 미세 변화를 보면요. 예. 금리 오르는 게 너무나 기정사실화돼 있다. 반영됐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컨센서스가 기정사실화돼 있었을 때 반대급부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전반적이 오른다기보다는 그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이오도 한번 쳐다볼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것도 대장주들을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무조건 대장주만 하는 저 겁니다. 코스닥에서 진짜 본인만 아는 후미진네가 섞여서. 이거 참. 그래서 참 주식하기 어려운데 자존심이 상해서 못 판다. 이 밸류에이션에 이 주식 어떻게 파냐. 네. 그죠? 그 세월이 1년, 2년, 3년 가더라고요.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은데요. 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큰 명제를 놓고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랜 경험만큼, 오랜 지혜만큼 중요한 게 없는 시국이죠. 과거에 이런 사이클이 항상 있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더구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는 워렌 버핏이 안 사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 대부분 가치 투자자 그루들은요. 봐봐. 워렌 버핏이 안 사는데 이유 됐지. 워렌 버핏이 안 샀을 때 항상 2년 안에 위기가 다 왔어. 이번에도 똑같아. 자, 워렌 버핏과 경쟁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요.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린 것 딱 하나입니다. AI 시대인데요. 우리는 AI를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건데 과거에 버블 장세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80년대, 2000년 초반, 2005년 이럴 때 5개년 동안 버블이 일어났다면 1, 2, 3, 4년 동안 올랐던 시세보다 마지막에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하지만 오늘이 버블이다. 아니면 내일이 버블이다. 그거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신호가 있을 때
액션을 보고 취해도 늦지 않은 시국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워런 버핏을 투자자로 그만 보면 잘 안 맞는 부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은 사실 뭐 상장사에 대한 재무적 투자를 하죠. 벅셔 해더웨이가. 그러나 그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사실 사업가로서 회사의 지분을 주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종의 워런 버핏을 홀딩 컴퍼니로 벅셔 해더웨이를 홀딩 컴퍼니로 해서 그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워런 버핏을 투자자로서만, 그러니까 상장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사람으로서만 딱 인입시켜 놓고 시장을 그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분은 계속 굉장히 큰 포션의 배당금을 받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뭐 다 잘하죠. 하지만 그의 목적 함수라 할까요? KPI가 일반 투자자들하고 다를 수 있다. 완전 다르죠. 맞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사실 이게 애널리스트를 모셔놓고 이런 질문하는 건 제 수준의 바닥을 드러내는 일인데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세 종목 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여쭤봤는데요. 세 종목이라는 게 이제 국경을 초월한 1, 2, 3위예요. 삼전, 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여전히 주도주를 사야 되는데 저는 주도주를 뭐 그냥 메모리 반도체 산업 업종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명확하게 SK 하이닉스입니다. 여전히 SK 하이닉스의 모멘텀이 좀 더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차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매출 전망과 영업이익의 추정치입니다. 연초하고 최근 가장 간단히 보면 연초에는 그렇게 많이 좋아질 건 몰랐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헐레버떡.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 최근에 이 추정치도 더 가파르게 바뀔 겁니다. 적어도 2분기 실적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기까지요. 삼성전자가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뭐 90조 원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분기에 거의 더블업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단지 6월 달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시장의 동인이 실적은 살짝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벤트가 끝났으니까요. 우리가 매크로라 하는 금리 변수들이 나타나는 건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8,000P가 되는 가운데요. 매크로가 좋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를 또 다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의 재정립 기간, 저는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를 여전히 좋게 본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 차트를 보면서 마이크론이 3등 업체인데 1조 달러 클럽 가입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28년도에 영업이익이 감소하죠. 그죠? 네. 저게 이제 컨센서스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배를 목표가를 올린 그 애널리스트도 저걸 기반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하이닉스는 증가하는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28년도에. 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 증가하는 것에 SK하이닉스에 점수를 주고 규모 면에서는 삼성전자에 점수를 주죠. 그래서 삼저이냐 SK하이닉스냐 여러 가지 각각의 기호에 따라 좀 다른 건데요. 많이 버는 것에 베팅을 할 것이냐, 무게를 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 증가폭과 기세에 무게를 줄 것이냐. 저는 여전히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주가가 분출하는 주식은 첫 번째 케이스죠. 아니죠. 두 번째 케이스죠. 증가율을 보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증가율이 계속 반복돼서 제일 많이 버는 회사에 육박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의 현재 주가를 정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힘들기도 하죠. 주변에서 막 인간적으로 주변에서요. 외롭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모더레이트하게 하지. 뭘 그렇게 레디칼하게. 맞습니다. 무슨 뭐를 누리려고 그렇게 이제는 뭐 제가 운이 좋죠. 주변에 저를 걱정해 주시는 좋은 선후배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를 아끼는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쯤 되면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느 정도 뭐 보여줄 수 있는 건 좀 보여준 것 같고 그럼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여전히 잘 가는데 그래도 불안한 걸 보자. 이런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 있죠. 저도 매일 고민하는데 근데 계속 반문합니다. 갈 길이 멀었나? 아니면 거의 다 왔나? 그런데 이상하게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빈센트의 전망대로 될지 아니면 아이 그때 그랬잖아, 그 정도 맞췄으면 됐지, 조금 모더레이터해서 소프트 랜딩 하지, 이런 얘기를 후일담으로 하게 될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단 한 가지, 지금까지의 사실은 11월에 급격히 있었던 조정, 그리고 2월의 조정, 3월의 전쟁으로 인한 대폭적인 조정, 그죠? 그리고 불과 지난주에 그죠? 네. 지난주에 갑자기 있었던 조정, 이런 국면 때마다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애널리스트들 나오고 전망가들도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는데, 시종일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반도체 메모리 산업에 대한 비중의 축소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때라는 얘기를 해오신 하나증권의 빈센트와 이제 5월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5월의 마무리로 체크 포인트를 보내드렸고, 6월에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 말고도 매일 그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잖아요. 8시 40분이죠. 맞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더블 밸류. 밸류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트리플이요? 쿼드러블. 업투 나우 쿼드러블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골프 치시는 분들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쿼드러블인데. 자, 하나증권의 빈센트와 함께한 5월 말에 체크 포인트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달 이 즈음에 다시 한번 보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계속 체력 관리 잘하시고 좋은 시황관을 예리하게 계속 우리 투자자들 위해서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